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 굉장히 이상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철권 권력에 올라선 중국의 새로운 황제 시진핑과 또 마찬가지로 그때 최근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당 대회 폐막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이전의 최고의 실세인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구세력과 신세력이 나란히 앉아 전 중국 인민들 앞에서 평화로운 세대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때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장면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즉, 어디선가 행사 진행 요원 2명이 등장하더니 마치 후진타오를 자리에서 끌어내듯 잡고서는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근대 역사상 이런 커다란 당대회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전무한 상황인 것도 그렇지만, 그 끌려가는 대상이 러시아로 말하자면 푸틴급 되는 무려 후진타오였다는 것. 게다가 또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중국의 모든 인민들 앞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생중계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나타나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엄청 당황한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항했고, 이후에는 탁자 위에 있는 어떤 문서를 가리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그 80살의 힘없는 노인은 건장한 젊은 요원 둘의 팔에 붙들려 약 2분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천천히 회의장에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진핑은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뿐 무표정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외 총리였던 리커창 그리고 실세 정책가였던 왕후닝 또한 그저 고개를 숙이며 외면하는 등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는 끌려가면서 시진핑에게 뭐라고 시위하듯 짧게 말을 건넸지만, 시진핑은 그런 그를 무시했고, 그러자 후진타오는 나가며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마치 나는 괜찮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결국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이 아주 짧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2022년 그날 그곳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석이 나오도록 했었는데, 그 분석들은 대부분 한 가지 해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이 즈음 중국 최고의 실세로 올라온 시진핑이 자신의 경쟁 관계에 있던 기존의 중국 최고의 파벌들, 예를 들면 상하이 방해나 공청 단파를 완전히 괴멸시킨 후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후진타오를 자신의 두 수행원이 데리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주어 이제 이 중국의 새로운 절대 권력은 바로 자신 시진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장면이자 근대 세계 정치 역사 권력 이양의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해냈다는 게 대부분 분석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전까지 시진핑은 중국 당 내부 최고 서열 2위, 3위, 4위 그리고 7위 인사를 모두 숙청하고 그 자리들에 대신 다 자기 최측근 사람들, 즉 시좌진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로 모두 채웠으며, 그래서 이후부터는 중국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현재까지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감히 아무도 제재를 하거나 반기를 들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마가 길어지며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더위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도 결국 가을이 오고 또 곧 무더위 대신 엄청난 눈과 추위가 오는 겨울이 오듯이,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며 계절이 바뀌듯이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인 것처럼,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전임자를 그토록 모욕적으로 권력에서 끌어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 시진핑 또한 최근 과거에 자신이 망신 주었던 그 후진타오의 운명을 똑같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후진타오에 의해. 자, 먼저 최근 정말 너무 이상한 시진핑 관련 정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같은 중요한 국가 주석은 TV나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진핑은 완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그는 이 기간 약 15일 동안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언론 사진들 또는 그의 행사나 말을 전하는 뉴스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에서 찾아온 해외 인사들은 모두 리창 총리와 허리평 부총리가 대신 나가 접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커다란 권력 균열이 벌어지고 있으며 곧 실질적으로 중국 최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빠르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여러 외신을 통해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핵심 군부들에 의해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의 과거 절친이자 최측근이었던 장 여우사 장군이 있는데, 이미 그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실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6월 말이 되어 중국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자 이때 시진핑이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보하며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처음 취임한 2013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로,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참석하지 않은 사건처럼 정말로 이상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점차 한두 곳씩 시진핑의 축출 또는 실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중국에게 가장 심하게 압박을 당하며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대만의 자유시보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권력 내부와 일반 시민들이 현재 시진핑의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설명하기를 최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핵심 군벌들을 숙청하며 그 자리에 더 많은 자신의 사람들을 앉혀 지금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최종 공격 대상이었던 장류샤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지금은 장류샤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되어 이제 모든 실권을 잃고 그저 명목상 이름만 남아있는 주석이 된 상태로 곧 시진핑은 자리에서 축출되어 끌려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에 당쉐샹, 천지닝, 장류샤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3인 체제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아시아 매체인 재팬 포워드에서도 현재 시진핑은 이미 실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특히 당원 원로들을 비롯한 당 내부의 오래된 권력들로부터 사임을 강하게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조만간 있을 제21차 당대회 때 그 권력 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반면, 미국의 뉴욕 포스트에서는 시진핑이 대대적인 군부 인사 숙청을 진행하며 군벌을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시진핑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며 심지어 그의 부친 묘소에 대한 위상까지 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가 직접 끌어내렸던 후진타오 등 중국 권력 내 원로들이 다시 최고 실세로 부상하며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도 같은 기조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시진핑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군부를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 역공으로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분석. 둘째, 시진핑이 제거하려고 했던 군부의 핵심 인물은 바로 그의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던, 그리고 중국 내 사실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장류샤였고, 지금 그 쿠데타의 실패로 시진핑에게 역공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장류샤라는 것. 그리고 아마 다음 달 8월쯤 곧 시진핑이 축출되고 나면 이 장류샤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중국의 새로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 셋째, 이 장류샤의 뒤에는 바로 후진타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의 시작에는 물론 군부를 향한 시진핑의 과도한 숙청 시도와 실패가 그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실수를 기회로 잡아 지금 이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시진핑을 공격하는 그 주체의 막후에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후진타오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후진타오 할아버지는 올해 83세로 과거 우리 정환이 형이 가르마 헤딩골로 그 무적의 이탈리아를 이기며 대한민국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던 859 2002년부터 이후 2012년까지 무려 10년간 중국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며 그 기간 중국 경제 성장을 연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무엇보다 그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는 싸움 대신 합의와 조화를 선호하는 유연한 정치 방식으로 사실상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데다 심지어 그는 무려 덩샤오평이 직접 발탁해서 중국 정치계에 입문시킨 것에 더해 장쩌민의 후계자로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인물로, 말하자면 중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최고로 성공적인 엘리트 정치인이자 시진핑 바로 직전까지 중국의 경제를 최고로 운영해온 덕에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들어낸 그 주역이 바로 이 후진타오 할아버지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22년 시진핑에 의해 전 세계인들 앞에 굴욕을 당하며 그런 괴상한 방식으로 끌려 내려왔던 것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어릴 적부터의 절친이자 심지어 본인이 주석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최고의 동지인 바로 그 장유샤를 축출하기 위해 무리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후진타오가 나서며 지금 이렇게 한방 뒤집기를 해버리며 시진핑의 시대를 이토록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그를 모든 권력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작업이 지금 너무도 빠르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현재 시진핑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8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알아서 조용히 내려오거나, 아니면 과거 후진타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제로 끌려 내려오거나, 아마 현재 시진핑도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미 중국 군부가 모두 다 그를 반대하며 돌아서 버렸고 보디가드 포함 개인 수행원의 숫자도 이미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다 그의 최측근들 또한 최근 70% 이상이 자리에서 축출되어 버려 이제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식물 주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내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심해 아마 시진핑이 이 상황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무 11홍, 그 붉은 아름다움을 채 열을 유지할 수 있는 꽃도 없고 달도 차면 기울며 세상의 힘이나 권력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세상 진리가 있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듯하여 부디 다음 계절에서는 지금보다 더 선하고 현명한 중국이 되어 우리나라에게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시진핑처럼 무리하게 권력을 추구해서 실망을 주고 불화를 만드는 그런 이웃 나라가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유익하고 성숙한 국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 뉴욕타임즈가 한국에 대해 내놓은 기사의 제목 중에는 하늘에서 보낸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od send, 직역하면 하늘에서 보낸 것이지만 보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상황을 빗대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서천의 한 시골 마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오직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시내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모두 떠나자 그것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큰 적자가 되어 버스 회사는 해당 마을로 가는 노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마을의 노인들은 이제 장터나 병원을 갈 수가 없게 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골 노인들에다 경제력도 없어 기업들마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희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100원 택시라는 것인데 운임비는 딱 100원만 받고 그분들을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모시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아산시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전국에 약 100여 개 군 단위
단위로 확대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도시와 떨어진 낙후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든 노인들의 경우 교통수단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정책은 해당 지역에 소외된 노인들의 삶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천을 비롯한 전국 100여 개의 시골에서 이 귀염둥이 100원 택시들이 한창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 코로나 3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왼쪽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36 서울병원의 음악 병상에 입원 중이신 올해 93세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게다가 중증 치매 증상까지 있는 분이셨는데다 보호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의료진은 낙상 위험을 걱정해 그리고 할머니가 침대를 불편해하셔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2개 이어붙여 깔아 생활하시도록 하고, 무엇보다 원래 몸 상태도 편치 않은 데다 고열에 시달리며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간호사분들은 순번을 돌아가며 할머니가 더 잘 견디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나아지실 수 있도록 회의까지 해가며 집중 케어했습니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할머니와 함께 화투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화투의 그림들을 색연필로 그려보는 놀이도 함께 진행하여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무료하고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견딜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의료진의 이런 정성 끝에 심각한 상태로 입원하셨던 할머니는 입원 15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올해 퓰리처상을 10개를 줘도 부족함이 없을 이 따뜻한 장면은 해외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각종 매체와 언론들에서 이슈가 되며 놀라운 장면이다, 이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낀다와 같이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기분 좋고 따뜻한 감정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이와 비교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본의 많은 회사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많은 직원들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의 어느 기업에서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직원을 내쫓는 방법을 공유하며 크게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것은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그들을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노인케어 시설로 강제로 파견시키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한두 달 만에 자발로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매를 앓는 93세 할머니와 음압병실 바닥에 깐 매트리스 위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마주 앉아 화투를 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이런 끔찍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실행해보면 효과가 정말 좋았다고 하는 회사들이나 그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되며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사회 모두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조금 덜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선택이 아닌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연신 도와주면서도 그 특유의 궁시렁과 툴툴거림 때문에 정작 착한 일을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많지만, 길을 가다 또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합니다. 얼마 전에는 돈 없는 형제들을 위해 무한 치킨을 나누어 주었던 치킨집 사장님이 있었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었던 어느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던 피자집 사장님이 등장했고, 그리고 지난 추석 때에는 추석 때 누구보다 서럽고 힘들었어요. 결식 아동들을 위해 무려 10개의 반찬으로 이루어진 귀엽고 소박한 그러나 아주 풍성한 진수성찬을 준비해 명절 기간 동안 제공했던 전주시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무려 지난 7년 동안이나 꾸준히, 그리고 매년 더 많은 아이들로 그 수를 늘려가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명절 전에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천사의 모습이 어느 분의 블랙박스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던 어느 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가 그중 어느 여자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 오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동이 불편한 어느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할아버지의 보폭에 맞추어,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고맙게도 다들 움직이지 않고 또 빵빵거리지도 않고 기다려준 차량들에게 감사를 하며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켜준 어느 이름 없는 천사 여자분의 이야기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이런 모습들,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목격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처럼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알려지지는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알리지 않는 이름 없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아오며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중에는 우리 주변과 세상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또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는 단순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쑥스러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뜻 그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으며, 이런 경우 그런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생길 경우
유독 우리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구호 모금 활동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활발하다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손을 내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희망에 부풀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아주 작은 영토에 모여 살고 있는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흩어지지 않고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력의 그 뿌리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가진 많은 능력 중에서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한국인의 다른 모든 좋은 능력과 장점들의 바탕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바탕 정신이 무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인 우리나라. 비록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본성, 그 크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과 또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돈 액수나 선물 상자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온도와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수조 원을 가진 재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놓는 수백, 수천억 원의 돈보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피자집 사장님이 내어주는 그 5,000원짜리 피자 한 판이 더 값지고 고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재 상황을 버티며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과 사회의 힘에 근간이 되어주는 그 마음의 온기와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이 아저씨는 청소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백이 없는 청소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다이슨입니다. 한국에는 약 10년 전 무슨 테크노 무당 같은 충격적인 컬러 조합을 가진 무선 청소기와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한국에 출시하며 처음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악하게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게 또 고가 마케팅 전략과 잘 맞물리며 한국에서는 출시 직후 기가 막히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다이슨 본사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아오르는데 그 구매력까지 엄청난 황금 시장이 이 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이후 수년간 다이슨은 한국에서 시장 1위를 독차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슨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은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어얼리 어댑터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혁신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엄청 적극적이며 또 점심 먹으러 김 선생이나 김밥 천국 가서는 500원 아끼려고 그냥 김밥과 참치김밥 사이에서 영겁의 시간을 고민하면서도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가전제품이나 스마트 기기들은 그 출시와 함께 물량이 딸려 품절이 될 정도로 줄까지 서가며 남들보다 먼저 사야만 하며 그리고 그걸 또 블로그와 인스타에 올려 자랑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생긴 것도 힙한데다 선까지 없는 편리한 다이슨의 청소기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2017년이 되자 다이슨 청소기 때문에 약 8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시장의 제품 비율은 유선이 고작 30% 그리고 무선이 70%로 무선 제품이 대세가 되어버렸으며 게다가 더 특이한 점은 그 무선 청소기 시장의 제품들 중 6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 전체 중 무려 9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98%의 시장 중 다이슨의 점유율은 한때 90%를 넘볼 정도로 한마디로 국내 주부들의 지갑을 다이슨이 싹쓸이하고 있었을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 끝이 찾아오는 법. 마치 영원할 것만 같던 다이슨의 행복한 코리아 시절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단 행동을 좋아하는 이 불행이란 녀석들이 찾아올 때면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녀석들은 셋이나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잦은 고장과 부족한 AS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불만, 둘째는
다른 외국에 비해 많게는 30만원 이상 비싸게 팔던 이상한 한국 가격. 셋째는 삼성과 LG의 자체 무선 청소기 제품 출시. 첫째 문제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둘째 문제에서는 분노했으며, 셋째 문제가 등장할 때쯤에는 이미 다이슨은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최고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무선 청소기 시장 1위는 LG전자의 코드제로 제품이며, 다이슨은 2등을 하고 있는데 1등과 2등의 격차는 매년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삼성 제품이 다이슨 바로 뒤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위기를 감지한 다이슨은 삼성과 LG가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2017년 말 서둘러 다이슨 코리아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미흡했던 AS 체계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이슨에게 있어 아시아 시장은 유럽이나 북미 시장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은 곳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지난해 매출은 그 이전해보다 73%나 증가했을 정도로 지금 다이슨에게 아시아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이슨은 최근 영국에 있던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을 정도입니다. 물론 브렉시트를 피해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 시장에 대해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며 그 자체적인 시장 또한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다이슨이 지난 10년 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큰 요인은 바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강하게 작용했는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문제가 찾아왔던 지난 2017년 이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어 다이슨은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다이슨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이슨의 최신 제품들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정말 짧게 그 신제품들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그 대표 제품인 다이슨 디지털 슬림의 경우 지난해 출시한 V11 제품에 비해 크기도 20% 작아졌고 무게도 1.9kg으로 채 2kg가 안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 시작가가 79만 9천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던 이전 다이슨 제품들보다 매우 저렴해진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LG 코드 제로를 구입하려고 지금 벌써 몇 달째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한 다이슨 신제품에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코드 제로의 물걸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매번 베큐um 한 번, 그 다음 물걸레로 다시 한 번, 작지도 않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코스를 따라 똑같은 동작을 2번이나 해야 했던 그 이상한 노동에서 저를 해방시켜줄 코드 제로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제품을 내놓으며 다이슨의 부사장이 한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존 처칠 다이슨 무선 청소기 사업부 부사장은 다이슨에서 개발 과정과 영업, 품질 관리,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 총괄 지휘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그는 이번 신제품 발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청소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도 더 깔끔하고 깨끗한 청소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과학과 엔지니어링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에 올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의 일상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번에 다이슨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처칠 아저씨께서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청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글로벌 가전 브랜드 일렉트로룩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청소를 자주 하는 민족으로 꼽혔습니다. 한국인 중 2명 중 1명은 매일 한 번 이상 집안을 청소하고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경우도 무려 전체 19%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하루에 청소를 2번 이상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세계 평균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뛰어난 원인 중에는 바로 그 청소에 대한 태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약 1000년 전 중국인들이 묘사한 고려인들의 특징 가운데에는 일단 우리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온 백성이 춤과 노래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위생 수준이 뛰어나며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냇가로가 날마다 2번씩 목욕을 하기도 했고, 중국인들 보고는 몸에 때가 많다고 비웃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종특 중 하나는 바로 위생이었습니다. 일단 청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나 논문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 사례는 바로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짐 바르도 교수가 최초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필립 짐 바르도 교수는 2대의 중고차를 준비했습니다. 한 대는 뉴욕주의 저소득층 서민 주택가인
브롱스에, 다른 한 대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스탠포드 대학 인근 지역에 주차했습니다. 두 차 모두 본네트를 살짝 열어둔 채 차를 한자리에 그냥 세워두었는데, 브롱스에 세워둔 차는 차를 세워둔 지 불과 10분 만에 차의 배터리와 바퀴 등이 털리기 시작하여 채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거의 모든 것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캘리포니아의 좋은 동네에 세워둔 차량의 경우 5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지어 연구원들이 실험이 끝나 차를 옮기려고 하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넣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치안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 놓아두었던 차량의 유리창을 깬 후 다시 차를 세워두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차를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재난은 마치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가는 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소한 무질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점차 더 큰 무질서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청소를 자주 하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은 단지 위생과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항상 맑고 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거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환경을 가꾸게 되고, 반대로 건강한 환경은 다시 건강한 정신을 가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리미트리스에서도 보면 진짜 막장의 삶을 살고 있던 무기력한 주인공이 천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약 NGT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자기의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심오한 이론도 아니고 아마도 모두가 최소한 몇 번씩은 느껴보았을 기분인데, 청소를 하는 게 정말 싫은데 막상 그 청소를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치 달리는 기차가 된 것처럼 자체적인 모멘텀을 얻어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원래는 내 방만 청소하려고 했던 것이 거실 청소부터 베란다까지 오래전부터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가득한 물건들 다 꺼내서 닦고 정리하다가 한 번 시작한 청소를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경험, 그리고 청소를 마쳤을 때 기분이 놀랍도록 상쾌하고 좋았으며 마치 그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구마구 차오르는 그런 소중한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그닥 없어 남들처럼 이렇다 할 멋진 취미가 따로 없는 저로서는 그나마 유일한 취미 비슷한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청소인데,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한 가지 작은 조언을 나누자면 그동안 한 모든 청소 활동 중에서 단연 가장 큰 가성비와 만족감을 주었던 것은 바로 안 쓰는 물건 버리기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보강하자면 자주 안 쓰는 물건 버리기, 또는 언젠가는 쓸 때가 오겠지 싶어 가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앞으로 3년 동안도 안 쓸 것 같은 물건 과감히 버리기입니다.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또 그래서 나중에 옷을 좀 버리려고 살펴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결정은 절대 쉽지 않은데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하고 매를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을 때처럼 당시 그 결정은 몹시 무겁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 정말 잘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과감히 결정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고 잘 버리면 정말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읽은 건데, 그게 한국 드라마든 미드든 극중 인테리어 표현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보이는데, 부잣집의 방이 나올 때는 공간의 물건 가짓수가 현저히 적은 데 반해 가난한 집일수록 물건이 많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똥차가 간다고 항상 벤츠가 오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워줘야 더 좋은 새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때로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설명하는 종특으로 여겨지는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신체적 능력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 환경보다 더 독한 노력과 의지로 말도 안 되는 빠른 시간 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불사조 근성,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하고 걱정하는 측은지심의 민족성, 이런 모든 귀한 민족성이 세계에서 청소를 가장 즐기는 우리의 희한한 습성에서 어느 정도는 비롯된 오랜 기간 축적된 후천적 장점이자 여유의 근간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 약 1년간 한국이 방역과 관련해 보여준 그 놀라운 성과는 한국인의 그런 좋은 청소와 위생 습성이 적합한 시대와 시기를 만나 세계인들 앞에서 멋지게 발현된 훌륭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그런 우리의 장점이 발현될 기회는 더욱 자주 더욱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제 이전 영상들에서 정말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들도 진작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확실히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한국인들만 이해하는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이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과격합니다. 한국인들은 사람 때리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좀 웃긴 이야기라도 해서 빵 터지면 그때는 옆 사람도 터집니다. 분명 웃어야 하는 행복한 타이밍인데 다들 갑자기 서로를 막 패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니면 초등학교 때 웃길 때나 기분이 좋을 때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모두가 배운 듯, 주요 타격 위치는 보통 어깨와 등인데 옆 사람 어깨를 막 때리다가 어쩔 땐 그 넘치는 지흥을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옆 사람 어깨나 목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웃는 것과 우는 것 사이에 무서운 표정으로 옆 사람을 흔드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맞는 사람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울면서 때리는 사람과 그걸 좋아하며 웃으며 맞는 이의 모습,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 기괴한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옆 사람들과 아직은 서로 그렇게 세디스트와 마조키스트적 몸빵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대신 혼자 박수를 치며 자기가 자기 손을 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듯 뭐가 좀 웃기거나 기분이 막 좋으면 반드시 뭔가를 때려야만 하는 무서운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박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등산을 좀 다니다 보면 혼자 걸어가며 박자에 맞춰 앞 뒤로 박수를 치며 올라가는 아저씨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거 자세히 보면 안 많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를 가장 좋아하는데, 특히 시골에 가면 거의 집집마다 똑같이 생긴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골 개들은 대략 대여섯 개의 이름을 돌려서 쓰고 있는데, 누렁이, 복실이, 바둑이, 황구, 백구, 그리고 조금 배운 집에서는 해피라는 영어 이름으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뭔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하면 한국어 중 최상급의 리스펙을 표현하는 접두어로서 앞에다 개를 붙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는 개 맛있다고 표현을 하고, 옷이 최고로 멋질 때는 개 멋지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도 남의 자식을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앞서 살펴본 한국인의 무서운 타격 본능을 어깨와 등이 아닌 안면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그게 뭐든 낭비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시간 낭비를 절대 못 참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개 급하다는 뜻인데, 그걸 외국에서는 코리안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국제전화 코드가 8위인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그거 겉에 필름 붙여놓는 거, 다른 데는 멀쩡한데 닫힌 버튼만 누가 입으로 물어 뜯어놓은 것처럼 거기만 완전히 해져 있습니다. 새 필름을 붙여 놓아도 며칠만 지나면 또 그 닫힌 버튼만 뜯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린 버튼은 마치 지난 천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전설의 유물처럼 언제나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 잠깐만요 하며 저 멀리서 소리치며 달려오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절대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퇴근길 트래픽 속에서 그냥 정속으로 천천히 잘 운전하다가도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는 순간 갑자기 페라리가 되어 시속 100km의 속도로 미친듯이 달려와 길을 막는 옆 차선 차들의 경우처럼, 잠깐만요 하며 엘베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빠르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안쪽에서는 초당 500번의 속도로 닫힌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그 죽음의 레이스에서 문을 닫고자 하는 이가 승리할 경우 뒤에 서서 그 엘베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동료 한국인들은 따뜻한 침묵과 대견함의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모두의 시간을 아껴준 그 버튼 담당자에게 무언의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열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의 문이 극적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그건 곧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며,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고니의 심장에 날아들었던 그 비수보다도 더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최소 2분을 견뎌야만 합니다. 커피 자판기에서도 커피가 다 나온 다음 꺼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컵이 딸깍 떨어짐과 동시에 손을 갖다 대며 이미 손은 그 뜨거운 컵의 상단 부분, 종이 말린 부분을 살짝 잡고서는 물이 끊길 때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이 없고, 아이스크림도 천천히 음미하며 녹여 먹는 게 아니라 비록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중간에 못 참고 베어 먹고 씹어 먹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해외에서도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릴 때 아직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벌써 다 일어나서 복도 위에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사람들 혹시 단체로 뭐가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싶겠지만 지루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10분 동안 그냥 의자에 앉아 기다릴 바엔 무거운 가방 메고 그 좁은 통로 위에 모두 함께 서서 벌 서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또 게이트를 향한 달리기 경주가 시작됩니다. 비행기 탈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스 탈 때에도 정류소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착 전에는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안내문 바로 앞에 가서 다들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버스를 타는 한국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힘들게 운전하시는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들께서 혹시라도 헛걸음을 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실까봐 만약 저 버스가 내 버스가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그걸 온몸을 사용해 수신호로 알립니다. 대신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가로저으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약간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바로 일명 백스텝 밟기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오는 버스 번호를 확인했고 마치 왈츠를 출 때처럼 살짝 뒤로 백스텝을 밟는 것으로 아저씨에게 나 이거 안 타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버스나 아저씨를 보면서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시선은 언제나 핸드폰 위에 고정시킨 채로 그대로 스텝만 살짝 뒤로 밟는 게 현재의 국룰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불반도에 살며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다고 하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죽겠다고 하며 너무 기쁘거나 뭐가 맛있어도 잘 죽지만 보통은 억울할 때랑 배가 부를 때 가장 많이 죽습니다. 이렇듯 메멘토 모리, 고대 로마인들의 조언처럼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만 한국인들은 절대 죽지 않는 그리고 죽기 싫어하는 피닉스 민족입니다. 최근 3년 정관장의 홍삼 판매량 성장 속도를 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 상품인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매출을 보면 2013년 한 해 300만 포 팔리던 것이 작년에만 무려 2억 포가 넘게 팔렸습니다.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고 할머니께서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 중국집에서 조금 전 출발했다고 하는 것과 사장님께서 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부장님이 매일 출근하시며 좋은 아침 하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말에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아예 정반대의 뜻이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세계 최첨단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우리 한국말은 워낙 예쁘고 사용하기 쉽고 게다가 활용도가 높아 온갖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짜 만능 언어이다 보니 차가 좋으면 딱히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도 자꾸 차 몰고 나가고 싶은 것처럼, 또는 아주 잘 드는 고급 주방칼이 집에 있으면 뭐라도 써있나 자꾸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는 말하는 습관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그게 친구든 누구든 당신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주변을 빨리 한번 살펴본 후 이거 정말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고 말을 하면 그거 절대 너한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벌써 오늘만 최소 8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집에 가서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 외 누군가 알고 있는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또 아까 같은 친구가 와서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며 운을 뗄 텐데 그건 일단 앞으로 나올 말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의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입니다. 앞으로 나올 그의 말 속에 너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한 쌍의 귀를 의미합니다. 입이 아닌,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되도 않는 어설픈 충고 따위를 해주려는 잘난 척, 아는 척 쟁이들이 아닌 100점짜리 남자친구처럼 끝까지 우리 이야기 다 들어주고 끝에 가서 짧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친구 옷을 빌려 입은 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싸울 때 하는 말에서도 아주 커다란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와 여자가 살짝 다른데 우선 남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일단 말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보통 진짜 별 그지 같은 좁쌀만한 유치한 이유로 시작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누가 빨리 끼어들었거나
또 안 비켜줬거나 길 가는데 심지어 나를 봤다거나 하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이 시작됩니다. 우선 둘 다 상대에게 세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목도리 도마뱀처럼 가슴을 힘껏 부풀린 후 눈도 약간 더 락처럼 한쪽만 찌그린 후 상대를 노려본 채 둘 중 한 명이 먼저 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아니 진짜 방금 전에 한 말이고 그것도 바로 앞에서 한 말이어서 아주 분명히 들었음에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며 꼭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이건 뭐 거의 국룰입니다. 이 지루한 녹취 내용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밖에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도망치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자친구가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간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쪽도 팔리지 않고 몸도 다치지 않게 벗어날 묘안을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아볼 시간을 벌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날 운이 좋아 상대방을 잘 만나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조금 전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주며 충분히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과 또 짧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며 둘 사이에서는 애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향이나 출신 동네 또는 고등학교 등에 대한 호구 조사가 이어지며, 그렇게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두 남자는 아, 용식이 형 후배셨구나, 어쩐지 와 같은 정말 나쁘끄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갑자기 보며 둘 다 무사히 그 무간도를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싸울 때 하는 말의 경우는 우리 남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친구들이랑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비싼 카메라를 사도 되냐고 물었을 경우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대답이 나오면 아직 인생의 진짜 쓰라림을 맛보지 못한 초보 남자분들은 야호 하며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덫에 여러 번 걸려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보았던 우리 베테랑 남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너무도 자비롭게도 우리가 그 멍청한 질문을 회수해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실제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듯 여자의 언어는 암호와 같은데 싸움이 시작될 때에도 마치 암호와 같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는 바로 아니입니다. 일단 그게 무슨 문장이든 간에 이 아니가 가장 먼저 등장해버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아주 무서운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아니 공격에는 확장형 옵션이 있는데 바로 스나이퍼가 소총 앞에 소음기를 달듯이 아니 바로 뒤에 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솔직히입니다. 아니 솔직히가 등장해 버렸다면 이제부터는 그녀의 무기고를 비우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불만들이 다 일제히 쏟아져 나오게 될 것으로 그 타격감이 상대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연타로 날아오는 벙커 버스터와 같은 미사일 세례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뜻이며, 또 다른 확장 옵션은 바로 인간적으로입니다. 이 말이 나온 이후부터 나오는 말의 주된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왜 네가 인간도 아닌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아픈 말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니로 시작되는 오프닝이 경고를 보내는 전쟁 고지서라면 뒤에 붙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냐입니다. 보통 니로 끝나는 문장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서로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오는 의문문에서 끝이 냐로 끝난다면 이제는 입이 아닌 몸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며 곧 서로의 머리가 많이 헝클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저는 겁이 많아 싸움을 무척 싫어하는데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철없던 시절 옛날 제가 했었던 그 엄청난 5대1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 싸움을 완전히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의 말하는 습관 중 좀 가벼운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치 자기 안에서 메아리를 치듯 꼭 2번 말하는 에코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에게 너 내일 약속 몇 시에 있어? 하고 물어보면 3시 하며 뒤에 한 번 더 말한다거나 너 이따 점심 뭐 먹을 거야? 하고 물어보면 라면 먹을 거야. 라면. 이렇게 꼭 뒤에 한 번 더 말하는 에코 법칙은 두 번째 하는 말은 마치 멀리 멀어져 가며 들리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며 해주는 것이 국룰입니다. 또한 중간 따위는 없는 우리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대로 보여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짜입니다. 그냥 다 진짜입니다. 뭐가 다 맨날 진짜 죽을 뻔했고 진짜 춥고 또 진짜 예쁘고 이런 한국에서는 가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품이 있는데
바로 너무입니다. 우리 헬반도에는 중간 따위는 없습니다. 너무 좋거나 너무 싫고 또 너무 맛있거나 너무 덥거나 한국에서는 가짜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 너무에 해당되지 못하는 그 중간의 어중간이들 또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매일 죽습니다. 실제 역사를 봐도 우리는 최소 수십 번 완전히 멸망했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민족인데 그래서 그런지 죽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맨날 웃겨서 죽고 또 너무 예뻐서 죽고 추워서 죽고 또 너무 맛있어도 죽습니다. 하루에도 대략 500번 정도는 이렇게 말로 죽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뱀파이어 민족이자 피닉스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끝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말 중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밥 먹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에서 뭘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주방에서 엄마가 밥 먹어 하며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즉시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두 진영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실제 식사는 엄마가 밥 먹어 라고 한 정확히 15분 후에나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는 아이들 또한 일단 대답은 해놓고 대략 15분 정도 후에 슬슬 나오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엄마도 그것에 대해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하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말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또 있는데 나중에 밥 한번 먹자입니다. 이건 그냥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이 생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밥을 먹을 거였으면 약속을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지만 말로는 세상 모든 걸 먹습니다. 일단 식인종도 아닌데 친구 먹고 뭘 하기 전에는 마음도 먹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또 뒤로는 뇌물도 아주 잘 먹고 힘이 들며 갑자기 애를 먹기도 하고 무서우면 겁을 먹으며 또 지금 같은 새해가 되면 우린 나이까지 먹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먹방이 성공한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끝으로 글은 말이 종이 위에 쓰여진 것이라 사실 말이나 진배 없는데 여기서도 한국인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중 딱 한 가지만 골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크입니다. 도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음흉한 기운이 있는 반면 크는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요술 같은 글자입니다. 단 하나의 글자 가지고 5만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개가 함께 쓰이는 트리플 스타일, 무척 재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략 10개 정도가 넘어가는 걸 쓰게 되면 진짜 재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댓글창을 도배할 정도로 많아지면 그건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는 뜻이며 그에게 따뜻한 이웃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솔로 버전, 즉 크를 딱 한 개만 썼을 때입니다. 또는 아무리 좋은 칭찬 같은 말 뒤에라도 이게 하나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뭔가 애매하면서도 기분이 아주 즉각적으로 몹시 나빠집니다.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운 욕을 들은 것보다도 저 한마디는 온갖 종류의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만들어 그리고 살짝 비웃는 듯한 상대의 그 표정까지 그려지며 그 파괴력이 거의 무한대까지 퍼져나가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서도 한국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착한 한국인도 순식간에 돌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반말입니다. 반말 잘못했다가는 진짜 상대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느 병원 원장님께서는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나이에 따른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이 한 살 많고 적음에 따라 철저히 존칭을 쓰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인데 왜냐하면 윗사람에게 존칭을 쓰는 건 좋은데 반대로 손 아랫사람에게는 너무 생각 없이 하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순서가 조금 늦었을 뿐인데 선배에 대한 예의상 우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이지만 그건 그 선배 역시 후배에 대한 존중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나 아름다운 문화이지 단지 나이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당연하다는 듯 반말을 하는 것은 무척 볼썽사나울 수도 있는 문화입니다. 원래 존댓말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상대를 올려주는 것뿐만 아닌 나를 올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상대와 나 사이 약간의 거리감을 일부러 형성해서 너무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에서 종종 그렇게 실수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자칫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 안전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옆에서 보기에도 품이 있어 좋고 또 대화 중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손 아래 사람에게도 또는 회사의 아래직급 사람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쓰는 것을 습관으로 갖는 게 여러모로 모두에게 유익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담아 남에게 대접하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진짜 프리미엄 언어 패키지를 선물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 복을 부르는 곱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써서 우리 모두에게 늘 행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어느 미국 신문 기자는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에게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로 한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의 고품질 결과물을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보고는 무모한 모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한국 기업사 10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 바로 1974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한 번도 배 만드는 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이 당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독을 계획한 후 그것도 그 독과 배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당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돈이 좀 없으실 때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의 무려 15%에 해당하는 4,300만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가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한국은 이미 1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사람들이다 라는 진짜 우주 역사에 기록될 기가 막힌 세일즈 피치를 성공시키며 그 융자를 받아내어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의 그 프로젝트는 당시 조선기술 세계 최고였던 일본이 합작으로 진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정주영 회장의 계획에 반대하며 처음부터 그런 대규모 독을 짓는 것도 또 게다가 동시에 배까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작은 독을 먼저 완성한 후 그 다음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는데 그러자 정주영 할아버지는 일본과의 합작 계획을 중단해버리고 독자적으로 생산을 진행했고 성공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한국인들은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여 성공시키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그 전설적인 독과 배 동시 건조를 성공시킨 대략 10년 후 사내그룹 간부 특강에서 정주영 할아버지는 이 세상은 불굴의 도전과 모험정신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검토와 모든 조건을 검토했을 때 계산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한다. 간혹 모르는 사람들은 현대를 모험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대는 절대 모험을 하는 일이 없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데에는 세계 최초로 실행된 육상 건조 기법과 부유식 도크 건조 공법 그리고 메가블럭 공법 등 당시 현대 경영진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태어난 말하자면 신기술들이 대거 투입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고 정주영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모든 비밀 무기들에 대해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순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한국 근대사의 경제 성장과 경영 전반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오늘날 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경영서인 뜻밖의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에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대사까지 아우르며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목하고 성장시켜야 할 한국식 경영 방식들의 특징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드문 명저인데 책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끝으로 한복과 팔만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모순적 특징들과 함께 그런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포괄성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한복입니다. 여자용 한복을 예로 보면 3D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걸 펼쳐놓으면 그냥 평평한 2차원의 천조각입니다.
이게 한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옷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옷의 사이즈나 품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입는 사람의 몸에 따라 그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변형의 미를 극대화시켜주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사람도 또는 뚱뚱한 사람도 모두 함께 입을 수 있으며, 또 그 각각의 몸에 따라 한복의 선이 달라져 각기 다른 종류의 미를 뽐낼 수 있는 데다 원하는 만큼 넉넉히 여분을 주어 입을 수 있어 통풍과 발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활동하기 편하기까지 합니다. 또 한복 바지의 경우 역시 넉넉히 입어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 군대에서 고무링 묶는 것처럼 데님을 꽉 묶어 활동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이처럼 편함과 활동성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우 말 그대로 총 81,258개의 나무판에 총 5,233만 152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초대규모의 작품입니다. 일단 몽골이 쳐들어오는 난리 속에서 불심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시도 역시 매우 신비롭고 특이한 역사이면서도 팔만대장경 관련 가장 특이하고 사실 좀 믿기 어려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완벽함입니다. 16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이 5,2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겼는데 그 모든 글자체가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동일하며 그 5,200만 자 중 오탈자가 불과 152개밖에 없어 불량률로 따지자면 무려 0.0003%인 것입니다. 이걸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면 대략 1645만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탈자가 딱 한 글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원고지 1645만 장 중 딱 한 글자 잘못 쓴 것입니다. 이런 팔만대장경의 예를 보면 한국인의 당시 불심이나 예술미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바탕이 되는 것은 거의 숨막히는 강박에 가까운 완벽주의입니다. 경영학에 보면 최고 중 최고의 품질 기준을 뜻하는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기준이 있는데 100만 개 중 2개 이하의 오류를 뜻합니다. 수치로 보면 0.0002%이며 지금 이 첨단 시대에도 이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무려 800년 전 고려인들은 이미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확산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K-문화들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매력과 문화의 힘을 시대에 맞게 조금 다르게 조합하여 내놓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돈이 많거나 또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닌 가지고 있는 양질의 고급 문화가 부자인 나라가 가장 유리하게 될 것인데 그건 세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입니다. 옛날에 김구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닌 문화의 힘이 가장 커다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소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길 그런 높은 문화의 힘은 나와 남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한민족 정신의 뿌리와도 같은 홍익인간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말 멋진 바람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또 양처럼 선하면서도 때론 환한 야차처럼 무서운 민족, 번개처럼 빠르지만 그 속에서도 강박에 가까운 완벽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세상에서는 스스로가 가진 깊은 금광과도 같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힘과 또 그 모든 밑재료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순적 기질을 슬기롭게 잘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하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